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도부 구성을 측근들로 마무리하면서 당 장악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용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주말 사이 의회에 잡음이 터지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당내 최대 계파이자 강성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끝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폭염이 앞으로 열흘은 더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중국에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은 1995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대규모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해오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 원정까지 나가서 투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만류에 나섰지만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주식 가격 안정화 장치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역대 최대 낙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한 채 문을 연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5% 넘게 미끄러지자 오전 11시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시간 뒤에는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긴급 처방을 내린 건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커지면서 8%를 넘어서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멈추게 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0% 넘게 폭락해 2,400선을 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내림폭을 줄이며 8.7% 빠진 2,440대로 마감했는데 하락분으로 보면 230포인트 넘게 빠져 시가총액 192조 원이 증발하면서 역대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무려 11.3%나 폭락해 6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감 또는 경계감들이 수급적인 과민 반응으로 좀 한국 증시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패닉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동안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제 관심은 증시 폭락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까지 가속화하고 있어서 우리 증시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류환웅 기자입니다.
검은 월요일 하루 동안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감과 미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투매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이 당장 코스피 시장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급락을 이끈 요인이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급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엔저 현상 때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갑작스런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으로 회귀하는 엔캐리 청산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증시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겠지만 우리 증시도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증권사 조사에 따르면 과거 엔캐리 청산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해서 우리 코스피의 고점 대비 저점 차이가 많게는 마이너스 50.3%, 적게는 마이너스 10.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게 일단 한 20조가 넘거든요, 올해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이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공포감이 엄습하며 채권 등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며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의 향방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주식시장에 크게 휘청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낙폭이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시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과 비교해 낙폭이 과도하다며 증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불안감 확산이나 쏠림 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를 잇따라 지도부에 안착시키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 리더십의 중요 시험대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지도부 9명 가운데 남은 한석에 언론인 출신의 친한계 원외 인사를 앉힌 겁니다. 이로써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당 최고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친한동훈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쟁점 사안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된 셈입니다. 대변인단을 포함한 한동훈 체제 나머지 진용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만 가동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외부 인사를 수혈해 친한계 덩치를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6선 조경태, 5선 권성동 의원과 오찬을 하는 등 중진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는데 당내 결속을 목표로 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물론 본격 닻을 올린 한동훈 후의 첫 시험대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축으로 한 친윤계는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이 제안한 특검법을 어서 발의하라고 재촉하며 여당 지도부 흔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계속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말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한번 발의해보는 게 어떠냐.
야권은 이 밖에도 8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 등을 관철시키겠다며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선 문제를 매듭짓자마자 거센 외풍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의 이견은 없지만 미묘하게 떨어진 득표율에 최고위원 판세까지 요동치면서 이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호남 순회 경선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직 연임은 상수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90%대 누적 득표율이 4%포인트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이 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를 비롯해 남은 경선에서 대세를 흔들 변수는 없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85, 6, 7%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낮은 건 아니죠. 90% 가깝게 나오는 걸 낮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줄곧 당내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회복한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1만 권리당원 가운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2%만 투표에 참여한 건 역시 이 후보에게 숙제가 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게 호남이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더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포용성 있는 정당으로 가라.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처음 당대표로 선출됐던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권리당원 투표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남 경선 역시 성황리에 끝났다며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 열기로 전당대회장이 미어터지는 성공하는 전당대회, 성공하는 민주당을 염원합니다. 실제 호남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선 지역 연고가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며 경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 역시 선두로 밀어올렸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남은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을 달래기 위해 막바지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격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해군 함정을 주변 지역으로 보내 이스라엘 방공 능력이 강화되기 전에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에라도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대리 세력을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ایران هم با هماهنگی جبهه مقاومت اقداماتش انجام خواهد داد به طوری که سعی می‌کنیم که کاری بکنیم که قدرت بازدارندگ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رای اقدامات بعدی از بین ببره.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내 공격 목표물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군도 동시에 공격해 방공 지원 약화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켜보며 공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했습니다. כל מי שרוצח את אזרחינו, כל מי שפוגע במדינתנו, לא ינקה מאחריות. הוא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미국과 유럽, 아랍 등 국제사회는 확전 자제 메시지를 보내며 중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란에 회유책을 던지고 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곧 중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곧 전쟁터로 변할지 모를 레바논을 떠나려는 행렬로 베이루트 공항이 크게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 수도 텔아비브의 군 시설뿐 아니라 미국 군대와 지중해의 가스 유전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인 공격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는 이란의 공습은 지난 4월 이스라엘 공습보다 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심해진 이유는 마치 이불을 덮은 듯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입추를 지나 말복 무렵까지 열흘 이상 폭염이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 원인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보통 장마가 물러간 한반도 상공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위인 대기 상층에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까지 덮쳤습니다. 두꺼운 이불 2개를 덮은 셈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한 1994년과 2018년에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햇빛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더워지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솜이불을 덮은 게 이제 티베트 고기압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기압이 커플링 됐다고, 이렇게 겹쳐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기 지역은 이틀째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양평 옥천면 기온이 39도를 넘었고 5년 만에 40도를 기록한 경기 여주 점동면도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온도 양산 36.7도, 정선 36.4도, 대구 36도, 전주 33.9도, 서울은 33.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열흘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나 광복절 즈음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여름 더위의 특징은 습도가 매우 높은 찜통더위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되진 않을 수 있지만 밤이 돼도 더위가 여전한 열대야 기록은 이미 새로 쓰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의 폭염 현장 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풀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주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 협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뭐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은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당하고 정관에 대통령의 친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양쪽의 가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걸음이 하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인선 면면을 보면은 모두 친한계 인사로 이제 채워진 만큼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평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한동훈 그 대표의 친정 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체제를 승인해준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 여론은 63%로서 변화와 쇄신하라고 그만큼의 그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야죠. 근데 한동훈 그 대표도 조금 아마 중립적인 그런 인사들을 좀 더 포용하려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그립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게 뭐냐면 첫 번째 정점식 의장 문제도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유임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마치 이제 힘겨루기로 이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간을 끌면서 이거 잘못 처리하다가는 내 리더십에 손상도 오고 당에 여러 가지 균열이 나겠구나 싶어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새로운 대표, 새로운 의장을 관철시킨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많은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 최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잖아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건 최고위원회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만일 이분들을 부르냐 마느냐의 논란으로 갔을 때 만일 표결로 가게 되면 5명 이상이 되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초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도 함께 지겠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변화에 대한 쇄신을 당원들로 요구받은 만큼 내가 이 부분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자기 색깔의 어떤 그런 지도부를 통해서 내가 이 어떤 변화와 쇄신의 초반 이 분위기를 돌파하고 용산과의 관계는 조금 좀 정무적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향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김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한동훈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완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면면들을 보면은 이제 좀 너무 초선 의원들 일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비례잖아요. 지금 한지아 의원도 의사 출신이 그렇고 정성국 의원도 이제 교총 출신의 이제 교육계 인사고 이번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뭐 곽경택 의원도 이제 곽규택 의원. 죄송합니다.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죠. 죄송합니다. 곽규택 의원도 역시 뭐 검사 출신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의 초선과 비례, 특히 이제 비례가 많은데 사실 이제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직능 쪽에서 조금 본인의 전문 영역을 해서 소위 말하는 당내 정치나 뭐 이런 정치에 조금 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재선 3선으로 가면은 이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실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 색깔의 이제 색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인선은 어쨌든 좀 친한 색깔이 강한 분들을 많이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도 체제를 조금 흔들려는 안팎의 이런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한 거는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 인재를 좀 두루 쓰시라. 그래서 본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포용해라. 네, 포용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사실은 약간 애매한 색채에 있는 분,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반한은 아니지만 완전 친한도 아닌 분들을 조금 본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땠을까 이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너무 좀 치우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떤가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거칠까 아니면 박수로 할까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박수로 일단은 추인이 됐네요. 저는 이분을 내정할 때 이미 저는 뭐 표결까지 가지 않을 걸로 봤어요. TK 출신의 4선을 한번 했을 때는 그러면 TK하고 영남 의원들이 그런 표결 가겠습니까? 설령 간던들 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내정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박수로 추인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내정을 했을 걸로 보고 이분이 4선이고 지금 심지어 원내대표보다도 선수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분을 택할 때는 아마 뭐 친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TK도 좀 위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진을 포용함으로써 정책위 의장의 위상도 강하지만 한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초선들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거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시절에는 차순위자들이 최고위원을 형성하니까 중진들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승자 독식으로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얼굴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최고위원이 나오기 때문에 초재선들로 지금 진용을 갖추는 게 지금 민주당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초재선들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저도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체제가 완성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찌 보면 담장 경계에 서 있거든요. 경계 안쪽은 안전하지만 조금 말하자면 변화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고 경계 바깥쪽은 잘못하면 흥미롭지만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용산과의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좀 중량감도 있고 그다음에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지도체제를 구성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포용 전략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현재 정기국회 때까지는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부 완성을 한 건데 그거는 저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일단 당내에서는 이제 개파색이 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표결을 의식했다고 봐야죠. 표결을 의식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뭐 정치 이제 초고관여층 아니면은 잘 모르세요. 아주 솔직한 평가인데 김상훈 의원 아냐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선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19대부터인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민주당에도 있는데 민주당에 혹시 김민기 의원이라고 아시나요?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 되셨어요, 이분이. 이분이 경기도 용인에서 3선하고요. 불출마 선언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이 불러서 국회 사무총장 했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민기, 김상훈. 김민기 의원은 용인 시의원부터 시작했고요. 김상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분들이 개파 색깔이 였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되든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그쪽으로 잘 달라붙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를 잘 하면서 계속 공천을 받고 지역구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민기 의원이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김민기 의원이 3선인데 불출마 선언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야 김민기가 누구야 다들 이랬거든요. 김상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빅토르 놓기에 되게 애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동훈 체제랑 굉장히 이제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리고 본인의 맡은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선수가 추경호 의원보다 높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사실 저는 눈여겨본 게 왜 그러냐면은 투톱이거든요. 투톱인데 정책위 의장에 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어쨌든 원내대표가 더 사실 선출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때 투톱에서 이제 의논을 할 텐데 예.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추경호 그러니까. 의원도 같이 TK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TK죠. 둘 다 이제 TK입니다. 그러니까 네. TK나 PK 중에 이제 저는 뽑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둘 다 이제 TK를 뽑은 이유는 네. 무난하게 이제 통과되는 것과 어쨌든 선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예.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좋은데 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용산이랑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느낌적으로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 윤상현 의원을 저는 시켰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초반에 한동훈 흔들기 혹은 한동훈의 압박이 약간 그 올코트 프레싱, 이제 이른바 농구 전략에서 전방의 압박 같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내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외고 지금 대부분 초재선의 최고위원들이고 비서실장이고 주요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초반은 이렇게 라인업을 꾸렸지만 향후에는 조금 좀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당직은 없더라도 이제 이런 일종의 시그널링 전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중국 고사에 매사마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왕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명말을 구하려고 하는데 명말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말에 뼈를 삽니다. 좋은 죽은 말에 뼈를 산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야, 내가 산천리말을 데리고 있는데 얘를 가져가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하고 저 천하에 있는 말 소유주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그널링 신호 전략인데 지도자는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인재를 널리 쓰고 지금 사실 용산과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을 굉장히 말하자면은 여러 언론이나 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한 대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나중에 이 당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나중에 대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하의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본인이 나는 친한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링 이른바 신호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런 지적들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김평론가님이 뭐 한동훈 체제도 좋지만 너무 이제 초선 위주로 짜여진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여당 중진 의원들하고 요즘 조찬하고 오찬하고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 등등등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수가 뭐 5선, 6선 뭐 이러니까 당내에서는 좀 뭐 독자적인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분이시고 이분들의 특징이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뭐 거의 입증을 했고 조경태 의원도 당을 바꿔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본인들의 소신대로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분들부터 만난 게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은 당내 입지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당의 어떤 체제, 미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선수가 높은 의원들부터 설득해 나가면서 점점 이제 선수가 낮은 의원들까지 만나겠죠. 사실은 골수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후순위로 있지 않을까 보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가교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김기현 대표 때 그때 보면은 뭐 사무총장의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뭐 이런 분들이 해서 다 친윤이고 다 핵심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뭐 무슨 가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 서범수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다가 가교를 만들기 위해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울산의 박성민 의원.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같이 술도 마시는 예전에 관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바로 날아갔습니다. 박성민이 그러니까 그 6월 30일 날 재작년 6월 30일 날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 사퇴하면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 날아갔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에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리겠다고 하는 게 당대표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기까지 보고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에 걸쳐서 이제 호남 슈퍼위크에서도 이제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 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비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두환의 하나회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원이 이렇게 결정했는가? 그 당원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자, 하나회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호남 슈퍼위크를 지났는데 뭐 큰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호남에서의 득표와 여러 가지 그 투표 참여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지도 보냈지만 견제도 함께 보냈다라고 봐요.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 참여율이 가장 낮습니다. 20%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약간 이제 80%대로 조정이 됐죠. 뭐 80% 된들 뭐 그게 큰 대세 지장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사실은 DJ 정신을 모토로 하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본류이고 주류잖아요. 사실은 적통성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말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호남에서 왜 이랬을까? 사실은 더군다나 이번에 권리당원의 그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보다 훨씬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원대회라고까지 명칭을 바꿨어요.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당원이 더 몰려야지 왜 덜 몰리느냐?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봐야죠.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있지만 왜 그 민주당의 본류라고 하고 적통성을 가졌다고 하는 호남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도 보냈지만 당신은 DJ와는 달라요라는 또 하나의 견제 신호를 보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숙제를 떠안은 거죠. 실제로 뭐 어대명의 분위기야 뭐 이제 9대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대명의 뭐 분위기에 균열이 나겠습니까? 저는 뭐 세간의 관심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몇 등 하느냐지 이재명 대표가 몇 %로 당선되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정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저는 지지와 견제를 동시에 보낸 숙제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았다. 그렇게 압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90%대에서 80% 떨어진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투표율이 지금 20%대로 내려간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투표율이 지금 26% 정도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은 다 20%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포함해서 그 네 군데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그러니까 3분의 1이 호남에 있거든요. 민주당 33% 정도 되죠.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확대명이라고 해서 어차피 투표해봐야 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의 결과하고 좀 결부시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비례정당의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어요. 조국혁신당이 45%였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38%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 이제 투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비이재명 정서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비이재명이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하고 똘똘 뭉쳐서 잘 싸울 사람이 필요하니 이재명도 용인을 하겠다라는 정서가 다른 지역보다 민주당원들보다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거를 좀 확인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율도 투표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득표율이 결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80% 중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30%, 80% 중반으로 마지막에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지역들도 많이 남아 있고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의원 투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90%까지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김두관 후보가 주말 사이에 하나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원외 그러니까 당내 최대 계파죠. 더민주혁신회의 하나회에 비교를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가입한 지금 현역 의원수도 현역 의원수지만 사실상 당내 의사결정 그룹으로서 거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찐명 중에 찐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사실 하나회를 옹호하려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김두관 후보가 이제 뭘 다른 뜻을 얘기하려고 해도 하나회를 소집한 거는 지금 이 정도로 말하자면 지금 일극 체제가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어느 정당, 어느 집단, 어느 조직이든 간에 자체 교정력의 유무가 저는 그 집단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 본인은 일극체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누가 이걸 뭐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이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가 대선 후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해도 권리당원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호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들러리서로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의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이라면 이건 미래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체 교정력의 유무를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하나의 비유를 한 거죠. 예. 그만큼 극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표현과 제어 장치가 없으면은 하나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저는 김두관 후보를 비판하는 건 정말 네. 저는 말하자면 본질을 조금 호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이 경고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당내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했지만 앞서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게 뭐 이제 뭐 명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냥 이번에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두관 후보한테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분들도 당원들에 대한 동원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메시지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득표를 그러니까 포기했구나.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 이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내 가지고 호남에서 이 정도가 나온 것인가. 예. 저는 뭐 전혀 인과관계가 좀 적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좀 김두관 후보의 어떤 선거 메시지가 오히려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 좀 더 네. 세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친명 성격이 있고 하나는 강성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중도층 확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회 비교하는 거는 특히 네. 외부에서 예를 들면 평론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게 하나회 얘기를 하는 것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 얻기 위해서나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갈수록 김두관 후보의 이 발언들이 조금 더 세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뭐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묻힐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뭐 그렇게 네거티브 이슈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그 정말 에스컬레이터 되더니 지금은 또 그 잦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벤트를 위해서라면 저는 김두관 후보가 더 나를 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을 집단 사고, 이른바 그룹 싱킹이 지배하는 조직이고 정당이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일극체제가 맞죠. 근데 좀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갖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더민주혁신회의가 강성 권리당원들의 뜻도 반영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중원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또 딛고 넘어가야 할 또 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끝나고 나면 깨끗이 포용할 겁니다. 당 균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데 이런 걸 수용하는 태도. 저는 정치가 사실은 태도의 이름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아직 더 협량해 보이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더민주혁신회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호남 지나면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로 올랐었잖아요. 김민석 후보도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강선우 의원도 더민주, 그렇죠. 민영배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네. 친명들 중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더민주 그러니까 전국 혁신회의라서 이게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그분의 개인 득표력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서 투표하면서 광주 시당위원장도 같이 뽑았거든요. 거기에 현역의 양분남 의원하고 강위원이라고 이분은 원내인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상임대표예요. 이분이 대표입니다. 이 조직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데 공동대표가 상임대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대표입니다. 이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강 의원이. 양분남 의원이 붙고 뭐 둘 다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대표인데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김민석 의원이나 이분들이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라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 꼴찌예요. 그러니까 8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보기에 판단하기에 누가 윤석열 정부랑 더 잘 싸울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게 아닌가.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표가 안 나오지? 예. 이 발언은 어느 정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주목도를 올린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라서 오히려 그 더민주혁신회의 이외의 당원들의 견제를 받는 건 아닌가? 예. 이제 그럴 수도 네. 있죠. 저는 이제 네. 더민주혁신 특히나 강윤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낙선하신 지금 좀 네. 전에 김평론가 얘기하는 그분은 사실 그 굉장히 이번에 원내 그 입성 가능성 높았었는데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낙마를 했어요. 네. 강의원 그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조금 말하자면 이제 그 너무 강성으로만 가는 것. 그다음에 네. 이제 이른바 세력 균형에서도 원내가 조금 좀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균형감을 좀 잡아낸다 그러면은 네. 저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이제 그 정말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이제 조금 좀 잦아들 걸로 봅니다. 다만 네, 저는 네, 이번에 네. 최고위원 투표에서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예, 예. 지난번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차에 탑승해서 뭐 유튜브 한 걸 차치하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명석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명석한 이게 뭐 그 두뇌가 명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의 옆에는 김민석과 김민석. 한준호가 있어야 한다. 아. 이 명석한 캠페인이 돌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고 네. 한준호 후보가 지금 5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얘기들이 결국에 현실화가 되는구나. 이재명 예. 대표의 말 한마디에 그 정도로 영향력과 그 정도로 어떤 그 단일성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 갈망과 희구가 있다면 네. 저는 이거야말로 조금 경계해야 될 신호가 아닌가 봐요. 예.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반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노골적으로 밀어줬지만은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지자들이 이를테면 한준호를 미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뭐 명석한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든 거지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에 호남이라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영배 의원이 꼴찌였는데 8위였는데 이번에 호남을 거치면서 5위로 올라섰어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1위입니다. 어허. 민영배 의원이 20%가 넘었었던 것 예, 같아요. 20%가 21% 정도 이 정도 네, 뭐 네, 정도 됐는데 어쨌든 네. 8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요. 예. 한준호 의원은 서울 강북이 이제 지역구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출신이 전주예요. 예. 전북에 한 분은 예. 전남, 한 분은 전북. 그러니까 이 전북에 이 소위 말해서 호남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도 6위하다가 3위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하고도 가깝냐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가까워요. 가깝다고 본인들이 마케팅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호남의 영향이다. 호남 예. 출신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호남은 지금 약간 갈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 출신 정치인이 좀 크게 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게 더 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호남도 뭐 상당히 이제 큰 지역구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 경기가 남아 있어서 여기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또 어떻게 순위가 또 변할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권이 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맞대응하면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안도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거부권 노름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이렇게 뭐 표결을 앞두고 공방이 거셌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면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왜 이걸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인 거예요. 2조 네. 3조 개정인 건데 네.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게 골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하도급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업체들이 네. 이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예. 그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들을 선정한 원청이 모든 걸 책임져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두 번째가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확대시켜 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쟁의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나중에 불법 점거가 있건 불법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제한해 버려가지고 다 사례를 입증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정치 파업을 위한 어떤 그 노조의 말하자면 그 영향력만 강화하는 레버리지만 높여놨던 그런 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동자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의 다수들,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중의를 모아야 되는 이런 법인데 저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말 합니다. 그 탄핵 그 거부권 행사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데 저는 입법 복주체 혐의에 들려가지고 거부권 유도하는 데 대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 말에 폐기됐다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자, 정치가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 순간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평국 의원님.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사실은 저는 따로따로 입법을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달라요. 하나는 손배소,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제한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노조가 소위 말해서 단결권과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안이잖아요. 하나는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재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본인은 이제 아예 그 쇠창살에 용접해서 가뒀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를 이제 고용한 그러니까 중간 관리 회사가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 얘기를 해도 뭐 어떤 조건도 개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원청이다. 원청이 뭐 돈을 그 중간 관리 회사한테 주고 거기에서 그들이 고용한 거니까 우리는 협상권 없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많은 하청 노동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주라는 거죠. 사실상의 실사용주라고 보는 거고 임금만 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제 모든 제도들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집값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하나의 방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도한 노조의 손배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컨설팅을 해가지고 노조 파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걸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극단적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측이 걸려면은 명확하게 얼마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입증 책임을 사측이 이거를 법원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냥 대충 던져놓고 이게 그냥 다 인용돼 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무조건 모든 파업 점거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방화를 하거나 이런 거를 손배소를 못 거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은 사용 점거하면은 이동안 공장이 뭐 웬만한 거는 다 불법 파업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그러면 이동안 공장이 가동 안 됐으니까 우리 100억 손해봤어. 야 1인당 1억씩 내.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는 거거든. 이런 거를 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정말로 지금 시급한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시급한 거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짧게 말씀 듣고 오늘 뭐 이준석 대표, 이준석 그러니까 개혁신당 전 대표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원청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쟁의 범위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2조 3조를 좀 분리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자기도 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기업의 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건 이건 내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2조와 3조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따로 올라온다면 본인은 다시 한번 분리해서 3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몰아붙이면 이게 통과가 됩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강행 법안 처리하고 또 여당이 필리버스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하고 이런 도돌이표를 좀 끊어야 되는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96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 신화를 썼습니다. 파리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상대 선수가 길게 보낸 셔틀콕이 라인 바깥에 떨어지자 안세영이 얼굴을 감싸며 벅찬 감격을 누립니다. 중국 허빙 자오를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안세영은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며 배드민턴 여제의 대관식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까지 재패한 안세영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도 다시 썼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종목 전체로 넓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이효종 조의 혼합복식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여자 단식으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세계 재패입니다.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의 나이는 이제 겨우 22살. 대회 전부터 강조해온 것처럼 안세영은 이곳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대표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무릎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대표팀에 실망했다며 돌연 대표팀 은퇴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쥐고 안세영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부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2살의 세계 정상에 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돌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겁니다. 2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친 뒤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협회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후 짧게는 2주 재활 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오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림픽까지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님도 대표팀이라는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이게 혹시 뭐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원했는데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었고 혼자서 이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됐었고.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열망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발전과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대표팀을 운영하는 협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서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영재 선수는 오늘 사토루 사격센터에서 열린 결선에서 합계 25점으로 중국 리웨용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25m 속사 권총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성적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펜싱에서 단체전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특히 개인전과 단체전에 모두 석권한 오상욱 선수를 향해 팬들은 더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태극전사들의 귀국 현장을 담았습니다. 펜싱 단체전 3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 뉴 어펜저스가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공항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환영 인파가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선수들을 맞이합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제패하며 파리올림픽 최고 스타로 떠오른 오상욱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시합 때 마무리를 잘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이제 메이저 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 더 좋은 성적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메달을 넘어 또 다른 경사가 겹친 구본길은 새 가족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저도 이제 휴식하고 싶은데 저는 또 겹 경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빨리 이걸 끝내고 아기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 둘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저는 육아에 조금 더 신중히 하고 뉴 어펜져스의 새로운 멤버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박상훈과 도경동은 갑작스러운 인기와 관심이 싫진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별명 뉴 어펜져스라는 별명이 정말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계속 이 별명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그런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잠도 못 자면서 다 읽어봤는데요. 진짜 정말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윤지수와 전하영, 최세빈과 전은혜도 환한 미소와 함께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혼성 단체전에서 투혼의 승부 끝에 감격의 동메달을 목에 건 유도 대표팀도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귀화 후 생애 첫 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목에 건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현조부의 묘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예쁜 메달도 타고 정말 좀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메달 타면 꼭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고. 빛나는 투지로 값진 메달을 거머쥔 태극전사들은 당분간 모든 부담을 덜어놓고 꿀맛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빛나는 메달 행진을 마친 여자 사격 선수들이 파리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파리에 와서야 비로소 올림픽을 실감했다는 선수들은 소녀미까지 한껏 뽐내면서 모두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금빛 총성을 울린 사격 여제들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찾았습니다. 어깨 동무한 10대 소녀 오예진 반효진 선수 얼굴엔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두 손으로 V를 그려가며 포즈도 취해봅니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파리에서 300km나 떨어진 샤투르 슈팅 센터를 벗어난 첫 도심 나들이에 들뜬 기분을 좀처럼 숨기지 못합니다. 파리의 에펠탑까지 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예진이의 말대로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도시로 올라와서 좀 이제야 좀 올림픽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번 주 폐막을 앞둔 파리올림픽. 메달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격 선수들이 홀가분하게 올림픽 분위기를 만끽해봅니다. 부드러운 고기를 좀 맛보고 싶다. 이 파리가 미식의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느껴봤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데 여기가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생애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겁없이 메달까지 건 선수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4년 뒤 꿈의 무대도 기약했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국군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호주 서핑 국가대표 선수 잭 로빈슨이 우길기 문양이 새겨진 서프보드를 사용하려고 한 건데요.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서핑 선수이자 평소 우길기 서프보드를 즐겨 사용한 앤디 아이언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로빈슨의 SNS 게시글을 확인한 우리 서핑 대표팀과 대한체육회가 호주 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면서 우길기 서프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각 3일 우길기를 내걸고 응원하는 장면이 또 목격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에서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일본인이 우길기를 펼치고 응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IOC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요. 우길기가 일본이 과거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국군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은 이번 올림픽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늘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2021년 무관중으로 진행된 도쿄올림픽에서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 중 우길기를 볼 수 있었고요.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에서도 우길기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 응원단의 우길기 응원이 나왔지만 피파가 즉각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제2항에 따라 올림픽 장소 등에선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OC도 정치적 문제에 이 우길기도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우길기 응원은 좀처럼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이 나서 우길기를 홍보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사용한 전범기 하켄크로이츠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우길기 논란이 반복되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서양에선 우길기의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우길기를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우길기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물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모자라서 이틀 넘게 물 공급이 끊겼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부엌에도 설거지 못한 그릇이 잔뜩 쌓였습니다. 지난 4일 청도군 4개면 지역 천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농만기에 농사일도 하고 아침에 잠시 와가지고 세수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남자들은 계곡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 있는 집으로 가지고 샤워를 하고.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양이 사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수돗물을 임시 저장하는 배수지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장이 수돗물 생산량을 최대치인 130%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청도군은 단수 지역 주민에게 2리터들이 물병을 나눠주고 급수차를 동원해 마을 물탱크를 채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 공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며칠간 마을별로 단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특히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농약 치고 난 뒤에 몸을 씻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식사, 살도 씻고 이래 음식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번 폭염이 열흘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도군은 물을 많이 쓰는 숙박시설과 축사 등을 중심으로 물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한증막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는 물폭탄급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02mm가 기록되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도 1시간에 72mm의 강한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도 호남,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져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륙 곳곳에 폭우 수준의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에도 순간적으로 시간당 3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대전시 중동 목척교에서 불어난 물에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대전시 둔산동 삼천교에서도 하천 교량을 점검하던 작업자 1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모레가 벌써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지만 전국을 달구는 무더위는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여주시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역대급 폭염에 맞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김희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뜨거운 햇살을 피하려 단단히 준비했지만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에 건 수건도 금세 젖었습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좀 더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 시원한 거 좀 많이 먹고 들고 다니면서 분수를 온몸으로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아이들. 첨벙 시원한 수영장물에도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요즘 35도까지 올라가니까 집에서 에어컨만 틀고 자요. 갑자기 물이 시원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오는 길이 너무 더워서 그냥 여기 들어와서 바로 빠져버리고 싶다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고. 파란색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푹푹 찌고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발이라도 물에 담그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선선한 나무 그늘 밑 계곡에서 차가운 물에 발도 담그고 튜브도 타고 아예 물속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주인을 따라 나온 강아지도 피서를 즐기는 숲속에서 과일 한 입 베어무니 도심에서 느꼈던 무더위는 딴 세상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직장 동료들이랑 워크숍을 왔는데 여기 그늘도 많고 물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박도 챙겼습니다. 와! 무더위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공항에는 체크인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여행길의 설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져서 이렇게 북적대는 인천공항 오랜만인 것 같아서 휴가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역대급 무더위 속에 시민들의 슬기로운 피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중국에서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내륙 투르판과 또 동부 연안 지역에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폭염 속 퍼레이드를 강행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디즈니의 다람쥐 캐릭터 치벤데일이 서로를 부축한 채 행렬을 이탈합니다. 일명 딸기곰 라쏘는 중도 하차했고 더피와 친구들의 쉐리 메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연일 40도 넘는 폭염에 결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인형탈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当天早上发了橙色预警，我本来以为它38度应该会取消的，结果还是正常出了完整版的嘛。 중국 동부 저장성에선 최고 기온 43.9도를 찍어 1961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오공의 전설이 깃든 투르판 화염산압 여의봉 온도계는 이미 6월에 80도를 넘겼습니다. 那么75摄氏度的地面是什么样的状态呢？在不到10秒钟的时间啊，这个水基本上就已经蒸发完了。 뙤약볕 아래 세워둔 공유 자전거 안장은 70도까지 달궈져 방열용 더시유계가 등장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는 쿨 스프레이, 뜨거운 차내에 잘못 뿌렸다간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都含有丁烷、丙烷、酒精等成分，过量喷洒使用，一旦遇见明火，就会引发着火。 서민들은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일부 지방은 지하 방공호를 개방했습니다. 现在这个防空洞内的温度计显示的温度呢是在26摄氏度左右，就好像在这里是开启了天然的空调一样。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1일까지 40도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텔이나 놀이동산은 물론 해외에도 마약을 숨겨가 집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8대 이상 보유하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해 놀러가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글. 한 대학 연합동아리 홍보글입니다.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문화생활을 싼 가격에 할 수 있어 동아리 회원 수는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은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가 재작년 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 중에는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비행기 기내 수화물에 LSD를 몰래 넣어 태국과 제주도에서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씨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들어온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마약수사 대응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괜히 뭐 말하다가 저쪽이 모르는 것까지 얘기해서 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압수를 할 수도 있잖아. 포렌식 안 되게 세팅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 검찰은 현재까지 A씨 등 대학생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재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또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고급 오피스텔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손을 댄 동아리 회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마약 수사 대응 방법이 공유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이 검거돼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숨겨둔 돈다발도 찾아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야산에서 경찰관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손전등에 의지한 채 연신 흙을 파내니 하얀색 비닐에 쌓인 물체가 나옵니다. 여러 겹으로 포장된 비닐을 뜯어내자 검정 가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이. 가방 안에는 5만 원과 1만 원짜리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관리하는 영등포 소재 시중은행 ATM 6대에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강원도 원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9일 만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이 야간에 ATM 비상 점검 등을 위해 기기 열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은 3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행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절차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행사와 일부 피지사가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면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당장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취소하라. 폭염 속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릴레이 우산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일부 피지사와 여행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이 중단되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팀원이나 카드사, 피지사들이 서로 싸워야지 왜 고객들이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피지사 가서, 왜 팀원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지사가 환불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제품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만 여행 상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피지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가는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환불 책임이 없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산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피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제 시기와 여행 출발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 여행사는 임박한 여행은 다시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피해자인 거 알지만 결국 여행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거는 여행사가 자기네 피해를 고객에게 지금 전가하고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련 업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환불 절차가 중단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티몬과 위메프, 큐텐 테크놀로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들 법인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자택까지 10곳을 압수수색한 뒤 계속해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도로 및 하수관이 터져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하수도관 공기 밸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더운 날씨에 역한 냄새가 주변을 덮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배나 도로 한쪽에서 물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뒤덮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지나던 차들은 물기둥 옆으로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물은 다름 아닌 하수도관에서 터져나온 오수. 펌프장과 예비 처리장을 연결하는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건 오후 2시 50분쯤. 30분가량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펌프장 가동을 멈춘 뒤에야 물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수도관 물이 넘친 도로입니다. 노면은 조금 전까지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고 곳곳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인명피해나 차량 침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수도관 안에 찬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에어 밸브, 맨홀 안에서 그 공기가 만들어질 때 빼내는 그 밸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공기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옷값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에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혜용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한국문화원에 전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을 기증받아 전시했는데 전시된 옷이 김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옷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샤넬의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내고 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재킷을 바로 반납했다고 밝혔고 샤넬 측도 해당 재킷을 프랑스 본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재배당한 뒤 지난달 1일엔 재킷을 함께 기증받았던 김일한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직원들을 불러 기증 경위 등을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직원을 2주 간격으로 소환하며 수사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과정에서 예비비 4억여 원이 긴급 편성된 경위, 인도 측과 출장 협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배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대피소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차량 정밀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 16분쯤 주차장에 세워진 뒤 충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내부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온통 까맣게 그을리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아파트는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푹푹 찌는 더위에 생필품만 겨우 챙겨 나온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입니다. 화재로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닷새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거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이거 모는 날에 얼마 안 가서 불나지 않을까 했더니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불안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다툼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전에 이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입주민 한 명 많았는데 우리는 왜 주민 투표로 반대인데 왜 주제는 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죠. 혹시 우리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로감이 좀.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면 혹 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과충전을 한다든가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인데다 전기차 보급량도 느는 가운데 화재 우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여파로 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이후 배보상 절차를 두고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은 꼬박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140여 대에 달했고 수백 세대가 단수와 단전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이불이며 옷이며 다 까만 분진에 쌓여 있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들어요. 피해가 컸던 만큼 이후 구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피해 입주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보상을 진행한 보험사가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화재 차주 보험사는 다시 차주나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업체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화재 원인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금액 수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은 제조사와 이 보험사 간의 어떤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문제는 화재로 차가 모두 타버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수요 조사 들어가더라도 원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요. 보험사 보장 범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해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면 입주민들 역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피해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부터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붙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 세단의 배터리 셀이 중국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파라시스 배터리는 중국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된 적이 있는데 지난 2021년 3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31,963대가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됐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내일 입국합니다.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현장에 투입될 예정인데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서민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필리핀인은 모두 100명입니다. 일단 이들은 4주 동안 한국어와 아이돌법, 가사관리, 성희롱 예방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이와 관련 없는 업무는 시킬 수 없습니다. 초반 관심은 높은 편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모두 422개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는 비용입니다.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해 볼 때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에 최대 40%를 넘고 3인 가구 471만 원에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관리사의 인권보호대책,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논란거리가 많아서 사업 성패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보수를 받는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8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천 명으로 2022년보다는 11.1%, 2021년보다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운전이 48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상담 등 전문 서비스는 14만 4천 명, 컴퓨터 단순 작업은 8만 7천 명, 가사 돌봄이 5만 2천 명 등이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 1노조와 흡수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에서 최대 규모 노조이자 4노조에서 1노조가 됐습니다. 사무직 노조 조합원은 10명 미만으로 몸집을 키우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추후 대표 교섭 노조 지위를 확보할 때 최대 규모 노조로서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산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예고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벌써 7번째 야당 단독 법안 통과가 이뤄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파업을 불러올 공산이 큰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타협도 원활해지고 시장 경제 또한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게 반시장적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번이 7번째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야당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건의로 대응할 뿐 의석수에 밀려 민생 법안을 주도할 수 없는 여당도 도돌이표 정국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타협이 가능한 민생 법안 위주로 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양당 지도부 출범이 마무리되면 변화를 모색할 거란 기대도 흘러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경영계는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또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쟁의행위 범위 확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자 정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특정한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거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하고 일제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국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에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노동계는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전기료 인하나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민생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라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인 협상은 없어서 엇박자만 나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같은 민생 대책을 정부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국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쟁점 법안 충돌에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이유를 두고는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2달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탄핵, 특검, 쟁점 법안은 잠시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민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례 오찬에서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간호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 대화 물꼬는 튼 거로 알려졌는데 다만 민주당은 꼭 합의를 전제로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생 입법부터 해결하자는 여당에 민주당은 방송법과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게 다 민생 관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실무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불법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 자료 조회를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인데 현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77% 떨어진 2,441.55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192조 원이 날아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1.3% 미끄러지면서 691.2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치면 주가 폭락으로 시총이 235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악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도 장중한 때 4,7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7년 10월 3,836포인트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폭락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니케이 지수의 하락세는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중 한때 전 거래일 종가 35,909보다 13% 폭락한 4,7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12.4%, 4,451포인트 급락한 31,458로 장을 마쳤습니다. 3,836포인트 떨어졌던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를 뛰어넘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7월 42,2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 달 만에 지난해 연말 종가인 33,464를 훨씬 밑돈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일제히 매도로 돌아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パニック売り的なところ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の景気懸念とプラス、日本の、金利利上げが、上田さんが予想以上に特にインタビューでですね、ホーキッシュなトーンが出たと。 일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엔달러 환율도 엔화 강세로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1엔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수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 역시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도 12.2%까지 하락해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이어 니케이 주가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도 2016년 6월 이후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체감 경기 하락과 함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본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전의 한 행복주택 준공을 코앞에 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모두 공사 현장을 떠났습니다. 건설사 간 갈등으로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게 원인인데요. 이 때문에 청약 당첨 발표도 두 차례나 미뤄져 애꿎은 청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공사자재들이 바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인부들이 한창 돌아다녀야 할 공사장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행복주택 공사 현장. 공정률 95%로 준공이 코앞인데 하도급 업체들이 현장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공사 대금 40여억 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돼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어려움으로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설사 입장.
대전도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규정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업체 간 모종의 갈등으로 일부 건설사가 서명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하도급 업체들은 주장합니다. 도장을 안 찍어줘서 지급이 안 된다.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시 출소한 거거든요. 대전도시공사 측이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어가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소시엄 내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청약 당첨 발표도 2차례 연기됐습니다. 발표와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던 신청자들만 고스란히 애꿎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당첨자라도 알려줬으면은 다른 계획을 세우던 좀 저희가 대비를 할 텐데 그냥 당첨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뭐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대전도시공사는 건설사들을 중재해 완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청약자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전국에서 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26개 단지 모두 22,861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예정 물량의 72%인 16,351가구가 분양되고 지방에서는 6,510가구가 공급됩니다.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엄수됐습니다. 정부 대표로 위령제에 참석한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에는 히로시마 총영사관과 민단 등 우린 측과 히로시마 지역 정치인 등 일본 측 관계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정부 대표이자 공식 업무 첫 일정으로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원폭 희생자를 기억하고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희생자분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 계신 동포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정부는 79년 전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보듬기로 한 약속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켜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덕 청장은 위령제에 앞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들 지지가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김화자 전 한국부윤회 부회장은 건강 문제로 이번 위령제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자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ですからその友達とか先生を亡くしてその日を思うと何とも言えないぐらいいつも涙するので在日も今はもう広島ではほぼ差別がないぐらいですからね望むことはなくて戦争がとにかくないように皆さん仲良く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군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한국인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YTN 조승입니다. 요즘 밤마다 더위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열대야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에는 15일째, 강릉에는 17일째 열대야가 연속해서 나타났고요. 특히 강릉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사이 최장 기간 기록이 한 번 더 깨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28도, 강릉은 27도에 머물겠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구 35도로 역시 오늘만큼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와 함께 심혈관 질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심장이 더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 악화할 수 있습니다. 또 탈수로 인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노약자분들은 한낮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또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